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수 세계 26위의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한류 강국임과 동시에 제조업 5위, 수출, 건설업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동단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한민족 DNA.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파헤쳐봅니다. 그야말로 경제 성장의 기적에 관한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달라서 그런 걸까? 오늘은 좀 그런 한국인의 DNA에 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함께 한국의 경제 DNA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최근에 그 한국인의 DNA에 관한 이 책을 쓰셔서 이 원래는요. 네. 그 한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에서 한국인의 DNA를 분석하는 이제 그 한국 DNA 분석가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쓰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시던데. 네, 그렇죠.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고 예. 쓰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렸죠. 그렇죠. 이 국민들마다 민족들마다 다 이제 민족의 그 DNA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다, 또 뭐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굉장히 끈질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의 예, 기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가장 빨리 체득한 나라가 됐죠. 그러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게 있어요. 집단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우리 학교, 집,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 가족, 뭐 심지어 우리 남편에 이렇게까지. 우리 남편이죠. 그래서 나의 남편이. 이게 리더십이 확립이 되면 굉장한 집단 에너지를 폭발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개척적 근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이민 인구 1년 이상 해외 나가 사는 사람을 네. 말하는데 네. 인구 대비 전 세계 우리가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한국인의 DNA가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재밌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예.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머리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머리 좋죠. 네, 그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국 그 얼스터 대하고 그 저기 핀란드의 이제 헬싱키 대학 네. 이 두 교수가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동계 하계 스포츠 보면은 올림픽을 보면요. 네. 5위에서 10위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LPGA 전 세계 부동의 1위 예. 그리고 세계적인 양궁 수준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에서도 굉장한 두각을 발휘하는 민족이죠. 예.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됐네요. 우리나라는 또 이 우리나라만의 한글, 예, 한글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글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네. 이 한글이 기록할 수 있는 음절 개수가 네. 11,000개를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오래된 문자들도 3,4천 개 이상을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일이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생일이 있다고요? 예, 언제 만들어졌다는 반포일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 세계 어떤 문자도 그런 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서 이렇게 우수한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성을 네. 보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그게 재밌는 이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무역협회에서 2013년에
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 외국인 여러 나라의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네. 한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한국 사람의 장점이 뭐냐라고 예. 물어봤어요. 장점이 물어봤더니 뭐냐? 네. 제일 많은 답이 부지런하다. 그다음 답이 우호적, 프렌들리하다. 아. 그다음에 세 번째 답이 애국심으로 아주 무장돼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 이제 답들을 했고요. 네. 이번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인의 단점은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단점도 궁금해요. 예, 그렇죠. 네. 그 궁금하시죠? 네. 예. 그랬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여유가 없다. 아, 바쁘다는 거에 그렇습니다. 네, 바쁘기 전에 반대네요. 여유가 네. 없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다.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너무 폐쇄적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이 장점하고 단점이 아마도 이렇게 비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의 책을 좀 살짝 보고 알았는데 네. 이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활약하던 이 기마 민족이나 내지는 이 초원 제국 전사들의 DNA가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대표님께서 그 민족들의 그 흔적들을 다 이렇게 쫓아서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북방 민족이랑 한민족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셨다고 어디를 이렇게 좀 다녀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데가 네. 저 유라시아 대초원하고 실크로드인데 네. 지역적으로 말하면 연해주, 만주, 몽골 고원, 예. 북중국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동유럽, 터키 반도 네. 이런 쪽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네. 거기서 바로 흉노, 돌골, 몽골, 그 여진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북방 민족들이 지난 2,500년 동안 활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봤습니다. 주로 네. 가신 코스가 이 일반 여행객들이 많이 안 가는 좀 거친 코스를 아무래도 그죠? 그런 민족들이 있으니까 거친 코스를 뭐 다니셨네요. 힘든 코스였습니다. 힘든 코스였겠네요. 네. 정말 네. 어려우셨겠어요. 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었던 건데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직접 타고 예. 다니셨다면서요. 예, 오. 그렇습니다. 와, 어떻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것이 참 우리 역사하고는 참 많이 관련된 그 테마입니다. 네. 저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예. 이르쿠츠크에 가면은 그 바이칼로스가 나오죠. 예, 바이크로스 저는, 나와요. 예, 제가 72시간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어요. 와, 예,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는 우리 참 역사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거기서 우리하고 관련된 역사는요. 네.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네. 헤이그 밀사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거기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그걸 타고 하얼빈까지 갔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송기정 선수도 네. 베를린까지 그걸 타고 갔었고, 아. 이제 그 근세 그 1930년대에는 우리 연해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 스탈린 시대 때 거기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죠. 17만 2천 명이 중앙아시아까지 실려가는 그 기차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굉장히 인기가 요즘 많은데 이렇게 역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니면 정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코스들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주로 바이칼 호수를 가기 위해서 이제 타는 코스입니다. 그중에 이제 올란 우데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브리아트 공화국 이제 인근에 있는 건데 거기 이제 그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몽골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네. 느낀 점이 한국인을 굉장히 친숙하게 대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우선 그 몽골은 그 우선 문화하고 유적이라든지 이런 관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 예를 들면 그 샤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비석치기 우리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태어나면 한 살이 되잖아요. 네. 몽골도 태어나면 한 살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고 지금 몽골 인구가 307만 명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4만 6천 명입니다. 인구 1.5% 정도가 한국에 가서 살고 굉장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네요, 무지개의 진짜. 나라. 예. 네. 그 책을 보니까 헝가리하고 기마 민족을 이렇게 연관을 시켰는데
헝가리가 기마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원래 그 흉노족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흉노. 네, 흉노족. 이 흉노 중에 일부가 서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가서 5세기에 유럽을 10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게 훈 제국입니다. 훈 제국. 그 훈 제국의 후예가 마자르족이고 예. 그 마자르족이 그 동부 유럽에 건설한 나라가 헝가리죠. 그래서 헝가리는 북방 기마 민족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헝가리가 가장 우리랑 좀 이렇게 뭔가가 좀 통하는, 좀 끌리는 나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터키도 거의 우리랑 형제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돌고리란 제국이 AD 55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돌고리 건국 연도가 지금 터키 건국 연도하고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골 제국이 당시에 고구려하고 동맹국이었는데 이 돌골 제국이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셀죽 제국을 만들었고 네. 다시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의 터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피를 나누었다. 이렇게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네. 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네. 터키하고는 터키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파병해줬던 그 인연으로 맞아요. 우리하고 가깝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 이게 DNA가 피가 서로 비슷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마민족이 서쪽으로 가는 역사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이집트까지도 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사실은 예. 북방 기마 민족이 550년을 지배를 하던 땅입니다. 오. 그래서 이집트에는 독특하게도 예.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예. 그러니까 아세안 왕조가 있었습니다. 오. 그 왕조 이름이 맘루크 왕조예요. 이 맘루크 왕조인데 그 맘루크 왕조 또한 그 왕가의 오리진이 네. 그 고구려의 가계에 연원이 있다 하는 유력한 연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시간 나시면 만약에 여행을 가시려면 한국인의 이 DNA를 쫓아가셨던 이 길을 한번 이번 여행 삼아서 길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꼭 해외가 아니어도 국내에도 여러 역사 여행지가 많다고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